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주차 강의 목차입니다. 지난주에 설명 못 드린 액티비티랑 프래그먼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인텐트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아키텍처 패턴들과 결합이라고는 써놨는데 바인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액티비티입니다. 저번 주에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액티비티란 4대 컴포넌트,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같이 4대 컴포넌트 중에 하나로 앱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앱의 진입점의 역할을 합니다. 앱 진입점,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면은 음, C나 자바를 써보셨다면은 거기에 메인 클래스가 있죠. 메인 파일을 실행할 때 가장 그냥 파일 실행할 때 쓰는 메인 파일. 그래서 메인 펑션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메인 액티비티, 메인 펑션 이렇게 동치 개념이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액티비티는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액티비티가 각자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 혹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드리기 전에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가 이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전화를 받으면은 이 핸드폰에 전화가 띄워지겠죠? 그럼 이때는 카카오톡 앱이 종료가 될까요? 카카오톡 앱은 종료되지 않고 앱 백그라운드에 남아있죠. 제가 갤럭시 써서 아이폰은 잘 모르는데 여기에 그 세 개 햄버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이 실행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카카오톡 앱이 백그라운드에 존재하는데 이 백그라운드에 존재할 때 얘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카카오톡 앱이 백그라운드에 있을 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면은 그럼 그래도 운영체제에 좋지 않겠죠? 안드로이드랑 핸드폰에.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약간 그런 생명주기. 그래서 생명주기가 약간 포그라운드에 있을 때, 백그라운드에 있을 때 구분해준다. 크게는 그렇게 구분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리소스, 메모리 같은 거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라이프 사이클이란 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라이프 사이클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 저희 개발자가 앱을 만들 때 뭐 앱이 실행될 때 꺼질 때 특정 작업을 부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앱이 꺼질 때 뭐 상단에 알람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뭐 꺼질 때 정보를 저장하거나 뭐 그런 거 그렇게 커스텀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 라이프 사이클들은 자동으로 콜백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특정 작업을 할 때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특정 신호를 날려줍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받으면은 바로 특정 함수들이 실행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사용될 때는 앱 사용 중에 뭐 전화가 오거나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할 때 사용되고요. 뭐 앱을 시작할 때, 종료할 때
액티비티를 시작할 때, 액티비티를 뭐 소멸시킬 때, 아니면 액티비티가 여러 개 실행돼서 하나는 살아있고 나머지 액티비티들은 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래그먼트 액티비티, 액티비티 저희가 쓸 액티비티들은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들 안에서 이러한 콜백들이 정의되어 있어서 저희는 특정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 실습에서 제대로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생명주기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요. 자, 봅시다. 그림을 먼저 볼게요. 우선 액티비티가 런치 실행이 되면은 onCreate가 먼저 생성이 됩니다. 아니,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onCreate 그 다음에 onStart, onResume, onResume 상태에서 액티비티 러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사용하고 있을 때 그냥 정상적인 포그라운드 상태일 때 onResume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액티비티 러닝인데 어, 뭐 다른 효과 이벤트가 있어서 액티비티를 넘겼어요. 액티비티를 뭐 소멸시켰어요. 근데 소멸시키는 거를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차례를 거쳐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unpause 상태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unstop, 그 다음에 ondestroy가 호출이 되면서 결국엔 shutdown, 액티비티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볼게요. onCreate만 좀 크죠? 사실 저희는 onCreate만 구현할 거예요. 그럼 이거까지 하기에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굳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코드적으로 구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원크레이트만 크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원크레이트 가장 먼저 호출됩니다.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호출. 그래서 전체 생명 주기 중에 한 번만 실행돼요. 여기 보면은 쭉 내려가는데 딱 이렇게 한 번 돌아오죠. 이거는 이거 프로세스가 킬될 때 결국엔 액티비티가 뭐 사라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실행되긴 하는데 뭐 이 화살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생명 주기 중 한 번만 실행돼요. 얘가 액티비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 소멸되고 다시 생성될 때는 다시 맨 처음에 실행되겠지만 전체 생명 주기 중에는 한 번만 실행됩니다. 액티비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얘는 반드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해야 돼요. 얘를 구현을 오버라이딩 안 하면은 음, 여기 밑에 보시면은 레이아웃 정의하고 셋 컨텐트 뷰를 하는데 저 셋 컨텐트 뷰가 무조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함수여가지고 제 온크레이트가 반드시 저희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가장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초기 세팅, 초기화 작업을 하기 좋고요. 딱 한 번만 실행되어야 하는 로직, 뭐 초기 세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과 연결을 시켜줘요. 레이아웃과 연결시켜주는 것도 코드단에서 실습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스타트는 화면에 보일 때 포그라운드 우선 액티비티가 생성이 되고 초기 작업을 내부에서 거친 다음에 UI를 그리기 시작할 때 딱 화면에 보일 때 그 순간에 그 순간 과정에 온스타트가 호출되면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보이기만 할 때는 온 스타트예요. 근데 포커스를 얻었다. 이제 포커스를 얻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때 온 리즘이 호출이 되고 온 리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액티비티를 전환한다던가 그러면은 아니면은 액티비티 위에 또 쬐끄만 액티비티를 띄운다거나 그렇게 할 때 지금 사용자랑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을 때 포커스를 잃었을 때 근데 보이긴 하는데 포커스를 잃었을 때 온 퍼즈가 되면서 포커스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음, 포커스를 잃으면서 이제 화면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온스탑이 호출됩니다. 딱 화면에 안 보일 때, 화면 안 보이면은 백그라운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온스탑이면은 화면 안 보일 때, 백그라운드. 그래서 여기 온스타트랑 온스탑은 대치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온 리즘과 온 포즈도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그냥 반대로 써놨어요. 그리고 온 디스트로이는 액티비티가 언퍼즈가 돼서 포커스를 잃고 그 다음에 온스탑에서 보이지도 않을 때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온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되면서 얘는 액티비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구현을 잘 안 하긴 할 텐데 중요한 내용이어서 워크북에 다시 한번 찾아서 정리해 주세요. 저거는 그 뭐야 공식 사이트 올려놨으니 그것만 참고해서 간단하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딱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라이프 사이클도 있고 얘는 백스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스택. 스택은 뭔지 아시겠지만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작동해서 처음 들어간 놈이 여기 네모칸에 맨 아래에 쌓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온 놈이 그 위에 쌓이고 그 다음 위에 이렇게 쌓이고 나갈 때는 위에서부터 나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 1이 먼저 들어와서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2가 들어와서 액티비티 1이 밑에 깔리고 3가 들어와서 1과 2가 밑에 깔리고 이렇게 적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팝 될 때는 나갈 때는 액티비티 3가 먼저 나가고 해서 다음 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액티비티 2가 먼저 나가겠죠. 그래서 액티비티 1만 남겠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스택 방식으로 작용하는 백스택이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최상단에 있는 게 foreground 액티비티예요. 여기 foreground에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딱 스타트 리즘에 있을 때 여기 foreground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제가 액티비티 1을 먼저 화면에 보인 다음에 뭐 액티비티 2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액티비티 1은 더 이상 포그라운드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백스택에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화면에 안 보일 때 온스탑, 백그라운드에 있을 때 온스탑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스택에 보시면 최상단에 있는 액티비티는 포그라운드, 온 리즘 상태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온 스탑, 온 스탑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온 리즘, 어, 온 리즘, 온 스탑, 온 스탑. 그래서 딱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넘어가는 부분 보시면 액티비티 3가 디스트로이드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액티비티 3는 온 리즘 상태에서 온 퍼즈를 거치고 온 스탑을 거치고 온 디스트로이가 돼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디스트로이드 돼서 팝 돼서 백스택에서 나가집니다.
네. 저 말을 어렵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자, 맨 위에 있는 건 팝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백그라운드에 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액티비티, 포그라운드에 있는 액티비티가 팝이 되면은, 나가지면은, 디스트로이드 되면은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액티비티 2가 최상단에 올라와줘요. 그래서 이 백스텝은 저희가 뭐 일반적인 앱을 쓸 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에서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3가 사라지고 디스트로이 되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액티비티 2가 뭐 사라져서 나가 없어져서 액티비티 1이 포그라운드에 여기 나와 있겠고, 그리고 액티비티 1이 있을 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그냥 액티비티 1이 소멸되면서 앱이 종결되고, 그런 과정을 뒤로 가기 버튼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백스택입니다. 액티비티들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면은 무조건 백스택에 들어가요. 그리고 워크북에 보면은 워크북에 보면은 자, 이렇게 런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스탠다드, 싱글탑, 싱글 태스크, 싱글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요 백스택에 쌓이는 방식들을 정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찾아서 워크북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프래그먼트입니다. 우선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의 모듈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큰 네모도 액티비티고요. 이 작은 네모도 액티비티예요. 아마 이거는 뭐 태블릿 PC일 거고 이거는 핸드폰이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는 태블릿에도 쓸 수 있고 여기 핸드폰에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 오른쪽 걸 볼게요. 자, 태블릿 같이 큰 화면에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고 싶은 UI를 많이 표시할 수 있죠. 근데 핸드폰에는 별로 표시를 못해요. 작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프래그먼트 A가 있고 프래그먼트 B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똑같이 프래그먼트 A가 있고 프래그먼트 B가 있어요. 보면은 프래그먼트는 한 화면에 여러 개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액티비티는 한 화면에 무조건 하나, 딱 이 디바이스 크기에 맞춘 딱 하나밖에 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래그먼트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프래그먼트는 앱 UI에서 재사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공식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래그먼트 A를 태블릿에다가 여기 이렇게 쓸 수 있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고, 반면에 액티비티로 하면은 저희가 이 파란색 정보도 넣고 싶고 빨간색 정보를 넣고 싶은데 액티비티는 무조건 한 화면에 있으니까 일단 이 네모가 핸드폰에 들어가긴 적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앱을 구현을 할 때 큰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프래그먼트를 넣는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공학으로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듈화라는 것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리고 전전 분들도 계시곤 한데
컴퓨터 공학 개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객체지향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의 한 클래스 한 코드에 모든 거를 때려 박으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원칙에 좀 어긋나요.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에 원칙이 좀 어긋납니다. 그래서 사실 권장되는 거는 액티비티를 거의 구현을 하지 않고 그 안에 프래그먼트를 박아서 재사용 가능성을 최대로 늘리는 게 권장됩니다. 쓸데없는 얘기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다시 할게요. 자,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에 무조건 호스팅돼서 사용돼야 돼요. 자, 1주차를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액티비티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선언되죠. 4대 컴포넌트니까. 그리고 액티비티는 앱의 진입점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홀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화면에 액티비티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프래그먼트는 그게 안 됩니다. 우선은 매니페스트 파일에 선언을 할 수가 없고 얘는 독립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액티비티에 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큰 액티비티 안에 이렇게 모듈처럼 무조건 껴야 돼요. 뭐 부분적인 파편 모듈이 될 수도 있고 액티비티 크기의 하나의 모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다시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액티비티의 코드가 길면은 액티비티가 너무 무거워서 액티비티의 모든 코드를 때려 박으면 유지 보수도 힘들고요. 코드도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뭐 휴대폰, 태블릿 등 여러 UI를 고려할 때 액티비티만으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의 부분적인 프래그먼트, 뭐 모듈들을 박아놔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자체가 리소스를 좀 많이 먹어요. 프래그먼트는 그에 비해 조금 덜 먹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많이 쓰죠. 회사나 큰 앱 같은 경우에는. 불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액티비티처럼. 요거는 공식 문서에서 따온 사진인데, 이 위에 on attach, on attach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attach 말 그대로 어디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에 무조건 호스팅 돼야 되고 무조건 종속돼야 되고 액티비티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 붙는 순간에 붙는 거에 됐을 때 이 on attach가 호출이 돼요. 붙을 때 호출입니다.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는 여기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on create, on start, resume, pause, stop, destroy. 그래서 얘도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를 부분적으로 따라갑니다.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과정을 겪는다면은 얘도 똑같이 pause, stop, save instance, distribute, destroy 같이 액티비티와 라이프 사이클을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공유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액티비티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온크레이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프래그먼트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온크레이트 뷰, 온크레이트 뷰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 남는 라이프 사이클도 이런 것들, 액티비티와 없는 것들 사실 저희가 쓰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니까 워크북으로 간단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를 관리하는 프래그먼트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프래그먼트를 관리합니다. 액티비티가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프래그먼트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프래그먼트가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다른 프래그먼트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프래그먼트 매니저라는 거를 통해서 프래그먼트를 호스팅, 종속, 액티비티에 갖다 붙일 수가 있고요. 또 프래그먼트 안에도 프래그먼트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를 넣거나 프래그먼트 안에 프래그먼트를 넣거나 아니면 프래그먼트 옆에 다른 프래그먼트를 붙이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리플레이스로 교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따로 특별한 클래스가 프래그먼트 매니저입니다. 아, 호스팅한다, 붙인다, 어태치한다 그런 개념은요.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XML 코드에서 constraint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듯이 그렇게 큰 틀에 작은 틀을 넣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프래그먼트도 백스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스택도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 추가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비티의 백스택은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백스택에 추가되지만 프래그먼트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선택적으로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래그먼트 백스택이라는 곳에 추가를 한다면은 뒤로 가기를 누를 때 액티비티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프래그먼트가 소멸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프래그먼트 백스택도 뒤로 가기 버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습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잠시만요. 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상위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고요. 하위 클래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호스트 액티비티, 프래그먼트가 붙은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냥 액티비티는 여기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라는 거를 통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약간 동등한 위치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래그먼트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호스트 프래그먼트가 이 호스트 액티비티에 붙은 거예요. 이 프래그먼트가 이 액티비티에 붙은 거. 그러면 이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는 내 자신의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이 호스트 프래그먼트를 관리할 수 있어요. 네. 이 액티비티는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내 하위 프래그먼트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위에 붙은 프래그먼트는 이 페런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이게 뭐 얘에 한다던가 내 형제 프래그먼트를 접근한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안에 또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호스팅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프래그먼트일 때 나한테 붙은 내 자식 프래그먼트들을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 자식 프래그먼트들은 또 페런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나한테 접근을 하거나 내 자식의 형제들한테 접근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층 관계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실습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인텐트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앱 4대 컴포넌트들, 4대 구성 요소들은 이 인텐트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이것, 이것만으로 통신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요. 이 인텐트를 통해서 내 내부,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앱이 아니고 외부 앱, 뭐 지도에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앱에 연결을 하거나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텐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명시적은 실행할 컴포넌트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 그 클래스 명을 인텐트에 명시해서 담아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우선 인텐트는 메시지 객체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객체는 키, 밸류, 키 밸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객체가 인텐트예요. 그래서 아마 명시적 인텐트가 쓰이는 경우는 내 내부에 있는 액티비티 서비스들을 호출할 때 그럴 때 명시적 인텐트를 씁니다. 아마 저희가 한 90% 이상, 95% 이상 쓸 게 명시적일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암시적 인텐트는 어, 그 실행할 거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동작 지시만 담아서 보냅니다. 이거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보내는 인텐트에 이 URL 주소를 실행시켜라 라는 인텐트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텐트를 받을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죠? 딱 저희가 뭐 핸드폰 쓸 때 어디 외부로 연결할 때 이런 옛날 거긴 한데 이런 화면이 나오죠? 딱 내가 보낸 인텐트에 대한 약간 핸드폰의 응답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컴포넌트의 이름을 모르고 동작을 아는데 그 실행할 거를 모르니까 이 내 핸드폰에서 실행할 거를 찾아서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던지고 실행할 컴포넌트를 쓰지 않는 거. 그게 암시적 인텐트입니다. 행동만 지정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텐트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인텐트 필터는 4대 컴포넌트가 그 자신이 받을 인텐트를 제한하는 거예요. 네, 걔가 받을 인텐트를 제한한다. 내가 받을 인텐트를 내가 원하는 인텐트만 골라서 받겠다. 입니다. 그래서 인텐트 필터는 저기 매니페스트 파일에 선언이 되고요. 그 하위 카테고리로는 액션, 데이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허용할 액션, 허용할 데이터 종류, 허용할 인텐트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의 종류,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요. 사진은, 네, 사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종류가 좀 많아서 사실 프로젝트 할 때 특정 상황이 있을 때 직접 찾아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세미나 단에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 하실 때 인텐트 필터로 어떤 거를 받아와야 하는구나. 그런 거를 그럴 경우, 상황이 있으면은 직접 찾아서 써보시면 됩니다. XML은 레거시 코드들이 많고 정보가 많아서 찾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번들입니다. 자, 인텐트는 4대 컴포넌트들끼리 통신하는 그런 메시지 객체죠. 근데 프래그먼트는 4대 컴포넌트가 아니라 인텐트를 통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는 건 가능한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식을 보면은 프래그먼트나 액티비티
또 받는 도착할 주소가 액티비티일 때는 그냥 인텐트를 쓰면 돼요. 키 밸류상으로 이런 정보를 넣어서 인텐트로 보내서 액티비티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프래그먼트는 인텐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쓰는 객체가 번들이라는 겁니다. 뭐 번들 말 그대로 뭐 약간 뭐 쌓여져 있는 거죠. 이것도 인텐트처럼 키 밸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시지 객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인텐트는 좀 더 안드로이드적인 기능이 있는 거고, 번들은 좀 그냥 자바에서 쓰이는 메시지 담는 객체? 다른 기능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 전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나 액티비티에서 프래그먼트로 정보를 넘기고 싶을 때는 번들 객체에 키 밸류쌍을 싸서 넣으면 됩니다. 네, 이것도 실습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리얼라이저블이랑 펄슬러블입니다. 여기 인텐트랑 번들에는 원시 타입만 넣을 수 있어요.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인트형, 문자열, 스트링, 아니면 어, 불린, 더블, 플로트, 롱 이런 것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 클래스 객체에는 인텐트에 그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신자가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신자가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들이 시리얼라이저블과 팔셀러블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리얼라이저블은 좀 짧은데 그 약간 효과가 작다? 약간 리소스를 조금 잡아먹고 그 능력치가 적다? 그런 느낌이고요. 팔셀러블은 얘는 좀 요구하는 코드랑 리소스가 많아요. 근데 효과는 좋다. 그래서 얘는요, 약간 작은 객체? 작은 객체를 내가 데이터 더미에 넣어서 메시지 객체에 담아서 보내고 싶다 할 때 시리얼라이저블을 쓰고요. 좀 많이 큰 거, 많이 무거운 거를 담아서 보낼 때 팔설러블을 씁니다. 근데 많이 무거운 거라고 하면은 진짜 한 몇백 자 되는 코드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다 이거 썼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 프로젝트 할 때. 그래서 팔설러블이라는 게 있다는 정도로 워크북에 써주시면 되시고 시리얼라이저블을 자주 쓰니까 이것도 좀 워크북에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 앞에 목차에는 MVI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 사실 쓰기에는 좀 어렵고 쓰는 것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거라 쓰는 회사들도 적어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개만 볼게요. 우선 MVC가 있는데요. MVC는 뭐 안드로이드가 아니어도 다른 파트에도 써요. 뭐 아마 서버에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웹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모델, 뷰, 컨트롤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MVP는 MVC가 변형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러가 프레젠터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MVP도 좀 불편하다. 그래서 MVVM이라는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를 큰 앱들, XML을 쓰는 앱들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모델, 뷰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모델 뷰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컨트롤러, 프레젠터, 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VI의 I는 인텐트를 뜻해요. 그쪽에 있는 인텐트. 자, 우선
MVC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가장 큰 장점이죠. 구현하기 쉽고 러닝 커브가 낮아요. 배우기 쉬워요. 가장 간단하다. 간단하고 배우기 쉽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그만큼 좀 단점이 있겠죠? 쉬우니까. 우선 자 보시면은 모델이 뷰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둘의 의존 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점과 이 MVC 패턴은 컨트롤러의 모든 코드를 때려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좀 많이 커집니다. 많이 커져요. 여기에만 코드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많이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뷰는 XML 코드, 그 UI를 그리는 코드고요. 컨트롤러는 저 코틀린 파일,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그런 코틀린 파일입니다. 액션이 들어오죠. 이 액션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은 저희가 쓸 데이터 클래스, 리퀘스트나 뭐 리스폰스나 뭐 DTO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 대부분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기 어렵고 테스트하기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강의랑 세미나 할 때 이 MVC 패턴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기 쉽거든요. 저희 목표는 일단은 앱을 하나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앱을 하나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쉬운 길로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이론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하니까 러닝 커브가 낮은 MVC 패턴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에 좀 흥미가 있으시다면은 MVP, MVVM 같은 패턴들을 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MVC 패턴을 봤고요. MVP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컨트롤러가 프레젠터로 바뀌었고 액션이 뷰로 들어옵니다. 이 액션이 뷰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일단은 구성을 말씀드리자면은 뷰에 XML과 코틀린 파일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그 액티비티 메인 XML과 메인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이 둘 다 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뷰에 해당하는 거에 1대1로 프레젠터를 생성해 줘야 돼요. 1대1로. 그런 모델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퀘스트, 리스폰스, DTO 등 데이터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자, 그러면 MVC에서 발전된 점은 일단 뷰와 모델 사이에 있는 의존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프로젠터를 통해서 뭐 조금은 있긴 하는데 거의 사라졌어요, 의존성이.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시면 1대 N 관계죠. 그리고 MVP는 1대 1 관계예요. 그래서 좀 코드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관심사를 잘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MVC보다 조금은 좋아졌죠. 컨트롤러의 비대해진 컨트롤러를 이 작은 프레젠터 단위로 1대1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MVC의 단점을 프레젠터를 통해서 개선을 한 패턴이 MVP 패턴입니다. 근데 여전히 단점은 있어요. 일단 뷰와 프레젠터가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많이 높아요. 좀 많이 제일 높습니다. 의존성이. 그래서 유지 보수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 프레젠터는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왜인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프레젠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표현해야 할 UI가 많아지면은 이 프레젠터도 좀 과하게 많아져요. 1대1로 무조건 생성되기 때문에
뭐 화면이 뭐 20개다 하면은 프레젠터도 20개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량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미친 듯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MVVM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뷰는 동일하게 MVP와 동일하고요. 액션 들어오고 뷰와 모델 간의 의존성이 없어요. 완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대1 관계였던 뷰와 프레젠터가 N대1의 관계로 되었죠. 그래서 코드량이 좀 줄었어요. 뷰 모델도 어, 특정한 경우로 재사용할 수 있고요. 장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성이 거의 없고요. 단방향으로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뷰에서 뷰 모델, 뷰 모델에서 뷰 모델. 이거는 잠깐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지 보수하기가 쉽고요. 테스트하기가 쉽습니다. 양방향인 경우보다는 MVC랑 요렇게 돼 있고 MVP는 요렇게 뭐 다 있죠. 그래서 단방향인 경우에 유지 보수랑 테스트가 쉽습니다. 그래서 뷰에 액션이 들어가서 뷰 모델에 뷰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뷰 모델에서 모델이 요청을 해서 그런 요청한 데이터를 받아와요. 그래서 그냥 뷰 모델 자체적으로 UI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뷰 모델에서 다시 뷰에 그거 어떤 연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뷰와 모델은 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뷰 모델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MVVM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앞선 패턴들의 장점들이 개선된 패턴이죠. 그래서 사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배우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잘 몰라서 일단은 MVC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스터디를 할 때. 그리고 사실 이것도 약간 개선된 게 이거를 약간 개선한 게 MVI 패턴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아키텍처 패턴을 다 봤고요. 자, 바인딩, 결합을 보겠습니다. 우선 결합이라는 거는 마땅히 이런 이런 분야를 합쳐서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일단 결합 바인딩이라고 목차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저희 XML에 있는 파일들, 뷰들 하나씩 선언했죠. 뭐 텍스트 뷰, 이미지 뷰, 뭐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거를 그 XML 단에서는 UI만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클릭 기능을 추가하거나 뭐 텍스트를 헬로 월드에서 뭐 헬로 안드로이드로 변경을 하거나 뭐 그런 기능들을 코틀린 파일에서 진행을 하죠. 근데 저희가 어떤 텍스트 뷰에 어떤 텍스트를 변경할지 그런 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뷰에서 선언한 ID 값을 토대로 그러한 객체를 얻어오는 게 결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XML 파일에서 선언한 뷰를 코틀린 파일로 가져오는 방법이 이런 바인딩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find view by id인데요. 코드를 보시면 발 텍스트 뷰는 find view by id 텍스트 뷰 r.id 텍스트 뷰 이 아이디가 제가 레이아웃 코드를 짤 때 웬만하면은 아이디를 추가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이디를 토대로 코틀린 파일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디를 지정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좀 개발할 때 편리성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아이디 속성들은 이 R이라는 최상단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속성이니까 r.id라는 패키지에 저장되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 뷰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뷰를 코틀린 코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코틀린 코드에서 접근해서
이 텍스트 언더바 뷰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뷰에 글자를 썸 텍스트로 코틀린 코드 단에서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find view by id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 안 쓰이는 건데 맨 초기에 옛날에 만들어진 메서드예요. 단점이 약간 느리고요. 그리고 널 세이프 하지 못해요. 널 세이프 하지 못하다는 거는 저희 r.id에 텍스트 언더바 뷰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이디가 있으면은 코드에 오류가 없겠지만 만약에 개발자가 실수로 막 이상한 코드를 썼다 하면은 컴파일러가 미리 좀 코드를 쓰다 보면은 빨간 줄이 쓰이죠. 빨간 줄이라고 에러가 미리 빌드하기 전에 나오죠. 근데 이 find view by id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id 값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렇게 알아낼 수가 없어서 만약에 없는 id 값을 쓴다 하면은 뭐 실행은 되겠지만 이 코드를 쓸 때, 이 코드를 컴파일러가 읽을 때 그때서야 앱이 종료되고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타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것들이 데이터 바인딩이랑 이 뷰 바인딩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바인딩은 저희가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는 MVV 패턴에서 써야 제대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은 MVVM 패턴에서 써야 제 효과를 발휘하는 바인딩인데 저희는 MVVM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MVVM 패턴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면은 데이터 바인딩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크북에서 그냥 잠시 어떤 거다라고 대략적인 내용을 찾아서 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쓸 뷰 바인딩입니다. 이거는 이것처럼 직접 아이디 값에 접근해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얘는 오류를 앱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사진을 다른 것들에서 가져와서 그런데, 보시면은, 이건 실습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밑에 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인딩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바인딩 점 텍스트 뷰 점 텍스트는 안녕. 이 구문의 뜻은 이 텍스트 뷰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아마 텍스트 뷰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객체에 접근해서 그 객체의 텍스트를 안녕으로 변경한다. 코드적으로 변경한다. 그러는 그런 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아이디 속성이거든요. 여기에 틀리면은 미리 빨간 줄이 쳐져서 앱이 빌드가 안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오타를 만약에 냈다 하면은 그 오타를 컴파일러가 미리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틀린 아이디 값, 널 값인 아이디 값을 넣었다 하면은 앱이 빌드 자체가 안 되니까 널 세이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 값을 미리 체크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얘는 실습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 뷰 바인딩이 데이터 바인딩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만큼 좀 저희가 MVC 패턴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좀 잘 압축돼서 잘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뷰 바인딩을 쓸 거예요. 이건 실습에서 잘 해야 되니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실습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대본을 잘 못 짜가지고 뭐 말을 잘 못했는데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실습 영상에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